확진자가 하루 새 279명 늘면서 방역당국은 대규모 재유행 초기 단계라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교회와 커피 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249명에 이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2학기 등교 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 부산 등 일부 학교에서는 18일부터 원격 수업이 실시됩니다. 광복절 기념식에서 나온 김원흥 광복회장의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고 여당에서는 친일파를 대변하냐며 비판했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가 끝난 뒤 전국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천지 대유행 때처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밤사이 신규 확진자가 279명이나 늘었는데 지난 4월만 놓고 보면 500명 넘게 증가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하루 1,000명 이상 나오던 수준은 아직 아니지만 2차 대유행이 시작될 거란 예측이 들어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방역당국도 재유행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4일 세 자릿수로 올라서더니 오늘은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며 사흘 동안 확진자가 548명이나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초 대구, 경북 대유행이 막 지나간 직후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대규모 재유행 초기 단계라며 전국적인 전파를 우려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을 최대한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전파와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발생의 90%는 수도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도권 교회가 감염 전파의 고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경기, 고양 김포교회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나더니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에서 세 자릿수로 폭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사무실과 회사, 카페, 유흥시설에서 진행된 소모임 등을 타고 확산 일로입니다. 때문에 수도권 방역 강화만으론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이 바로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이제 249명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검사 대상자 4천여 명 중에 절반 정도만 결과가 나온 거여서 확진자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600명이 넘는 신도는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신천지 사태 때와 비슷하다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교회 쪽으로 이동합니다. 정확한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에 제출한 신도 등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명단은 4,066명. 명단이 굉장히 예전 그 자료가 혼재되어 있어서 좀 부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도 그걸 인정을 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신도도 669명이나 됩니다. 서울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자택 등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오늘 정오 질병관리본부 집계로 190명이 늘어 249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폭증하자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병상 수요 급증에 대비해 현재 1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총 305병상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신도 중 일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거나 고양시 화정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일반 시민으로의 전파도 우려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파주의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를 매개로 한 확진자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인, 가족,
이것들을 포함해서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의중앙선 야당역 인근의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 불은 꺼져 있고 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12일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5일째 폐점 중입니다. 카페 앞에는 이렇게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휴점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 매장 관련 확진자는 모두 36명입니다. 26명은 매장을 직접 방문했다 감염됐습니다. 10명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2차 감염됐습니다. 2차 감염자 가운데는 광주 시민 2명도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간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 같은 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꽉 차 있었어요. 자리도 꽉 차 있었고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보건당국은 커피숍의 에어컨 바람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가 넓고 사람이 많아 최초 감염원이 되는 지표 환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페 이용 시 되도록 배달이나 포장 주문을 이용하고 혼잡 시간대를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불똥은 개학을 앞둔 학생에게 튀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지역의 학교들은 일단 2주 동안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확산세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곳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서울 성북구와 인근 강북구. 최근 마을잔치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기도 양평군과 우리제일교회가 있는 경기도 용인시 등입니다. 용인에선 죽전구와 돼지고 관련 누적 확진자도 오늘까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지역의 일부 유치원과 학교는 18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원격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산 기계공고 관련 확진자도 1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산 지역 학교도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수도권에선 등교 인원을 줄여 학교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정부는 위험지역 학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휴원을 공고했습니다.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와 벌금 부과를 지자체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12월 3일에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곳곳을 둘러보니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았는데 서울 롯데월드는 오늘 오후에 급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네, 롯데월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로 폐장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안에는 이용객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낮 2시부터 매표를 중단하고 입장객을 퇴장시켰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낮 1시 반쯤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는 놀이공원만 방문했고 인근의 롯데월드 몰 등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운영 재개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 기자가 오늘 시내를 둘러봤다면서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던가요? 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첫날이었는데요. 코엑스와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등지는 유동인구가 다른 주말에 비해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비교적 잘 따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보였습니다. 또 영화관과 노래방 등에선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입장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이후 하루 최대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롯데월드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한지은 기자가 둘러본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적용이 됐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사흘간 확진자가 548명으로 폭증한 상황인데 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절한지 또 맹점은 없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지금의 확산세가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단계가 괜찮은 겁니까? 네, 그 부분을 따져볼 텐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 확산세는 이미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네. 정부가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으로 삼은 지표 중 하나가 일일 확진자 수입니다. 예.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됐는데 그제부터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 오늘은 200명을 넘겼습니다. 3단계 기준 중 하나인 100명 이상, 200명 미만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3단계의 또 다른 기준은 일일 확진자 숫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주 2회 이상 나타나는 건데요. 예. 최근 증가 추이만 봐도 이 더블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기준을 듣고 보니까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네요. 그런데 원래 지침 대로라면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또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지난 6월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 방안을 보면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이번 2단계에선 해당 시설의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면서 운영 자체는 허용했는데요. 2주 뒤에 상황이 악화되면 운영 중단 등 조치를 2주 연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이고 물놀이를 하는 워터파크에선 마스크 쓰기를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휴가철인데다가 또 내일까지 또 연휴여서 이런 허점이 보이니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외식을 하라면서 장려했던 지원책은 다시 걷어들였죠. 네, 정부가 14일 발표한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 여행 할인 지원이 발표 사흘 만에 철회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며 방역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에선 치밀한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흘 동안 확진자가 폭증을 해서 이런 혼란이 야기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엇박자 정책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이 확산세를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휴가철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면서 정부가 방역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네.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이런 게 많이 풀어진 이 상황이 티핑 포인트가 돼서 환자가 늘 우려가 있다. 경고를 해왔는데 여행도 장려하고 소비하라고 코로나19 방역하고는 반대되는 안 좋은 그런 조치들이. 게다가 이번 재확산 조짐은 대구 신천지와 달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의료진들 피로감도 상당히 누적돼 있어 당시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다소 마음이 느슨해진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역 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세 속에 진행되면서 큰 후폭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집회에 나오면서 고발까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방역 시스템에 도전하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복은 기자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마스크는 벗어서 손목에 걸친 상태입니다. 전 목사는 자신의 집회 참여를 막으려고 누군가 사랑제일교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를 두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협조를 구할 것. 정부와 서울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를 재구속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10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통합당도 모든 국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봉원입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회 금지 구역을 침범한 참가자 30명이 체포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은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에 끼어서 사망했다고 보도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권영민 기자가 이 사망자 논란의 실체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격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합니다. 경찰을 향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한 30명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 부장을 TF팀장으로 하는 29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은 경찰 진압 과정에서 참가자가 사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차입니다.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압사 사고가 이후 심각한 부상 추정이라고 수위를 낮췄지만 SNS에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인 A씨가 차벽 사이를 통과하려다 몸이 끼어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바로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블랙박스 확인 결과 경찰 버스가 움직이지 않은 것에 A씨도 동의했다며 과잉 진압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어제 광복절 기념식에서 나온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발언이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안익태 작곡가 그리고 백선엽 장군을 거론했는데 입으로 옮기기도 부담스러운 표현들이었습니다. 이 상대 진영은 과만 보고 내 쪽은 공만 보는 이분법적 진영 논리라는 비판과 함께 친일 감싸기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오늘까지 이어진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름으로만 부르며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애국가를 부정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6.25 영웅 백선엽 장군을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통합당과 제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금한 광복회 정관을 어겼고 건국 역사를 부정하는 무도한 발언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김 회장의 과거 행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SNS에 김 회장은 박정희 공화당에 공채 합격해서 전두환의 민정당까지 당뇨로 근무했다며 독재 잣대만으로 보면 부역자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김 회장은 16대 국회에선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박근혜 정부를 히틀러 후손에 비유했고 남한에 있어서의 박근혜 정권의 등장은 독일에서 히틀러 후손이 집권하고 2018년에는 친일파 후손인 박근혜보다 항일 독립운동가의 자손인 김정은이 더 낫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회장의 어제 발언에 동조하며 통합당을 향해 친일판을 대변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지율이 떨어지니 토착 외교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며 역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경박함이야말로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 논란을 둘러싼 공방, 전선이 점점 넓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밝힌 광복절 소회가 친문 진영에서는 좀 아팠던 모양입니다. 반 전 총장은 현 정부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도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에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이 나섰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뒤에 숨긴 발언이라고 했는데 이 논란 조덕현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광복절 소회라는 글을 통해 이념 편향, 진영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또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의 가치가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윤미향, 인국공 사태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뒤에 숨긴 발언들은 오히려 국민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이 보훈의 가치를 폄훼시켰다는 반 전 총장의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광복절에 친일 논란이 있는 백 장군을 언급한 것이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개 설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통합당 행사에 반 전 총장이 참여해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자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윤 의원은 편견과 선입견에서 출발한 구시대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오늘 새벽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차량 8대가 연달아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뒤에 있는 트럭도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기 시흥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1.5톤 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또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몽골인 남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처음에 3대가 처음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어요. 5대는 이제 별도로 그 앞에 있는 사고 이외에 충격을 한 거예요. 그 도로에 그 파편돌로 인해서 좀 사고가 난 겁니다. 새벽 4시 30분쯤엔 충남 홍성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추돌 직후 차량에 불이 나면서 승용차와 트럭 모두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트럭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역대 최장 장마가 물러가니 이제는 전국이 폭염입니다. 오늘 대구는 36도까지 올랐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수욕장과 계곡을 찾았습니다. 덥지만 휴가지에서 마스크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백사장 위에 파라솔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더웠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어제와 오늘 50만 명이 찾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찾아온 무더위에 평년 피서객의 8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산간 계곡도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그늘진 텐트 안에서 낮잠도 청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구들하고 같이 나오니까 더위가 싹 가시고 너무 좋습니다. 긴 장마 끝에 찾아온 무더위에 시민들은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계곡 그늘과 다리 밑에는 빈틈이 없을 만큼 피서객들이 몰려 찌는 더위를 식혔습니다. 오늘 남부 대부분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대구가 낮 최고 35.9도까지 올랐고 울산 34.7도, 광주 34.2도, 강릉이 33.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중부 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끼고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곳이 많아 무더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크자 나무를 잘라내고 만든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었었죠. 발생 건수로만 보면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다른 수치가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산림을 훼손하는 역설적인 상황.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숲 한가운데 나무들이 마구잡이로 잘려 나갔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훼손된 산지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반 동안 5,014헥타르,
여의도 17배 면적인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사라진 숲 면적의 3.3배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북, 전북, 충남 순으로 많이 훼손됐습니다. 산사태 위험 증가는 물론 산천 초목의 황폐화로 태양광이 친환경 발전이라는 문정부의 핑계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2018년 산지 태양광 허가 기준을 강화한 이후 산림 훼손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허가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15도로 낮췄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어지는 한 친환경 에너지라는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산림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인도양 남부의 섬나라 모리셔스 해역에서 좌초한 일본 선박이 결국 3주 만에 두 쪽으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기름이 많이 새어나온 상황인데 배에 남아있던 기름마저 추가로 유출될 수 있어 초비상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에메랄드빛을 자랑하던 모리셔스 해역. 지난달 25일 일본 화물선 와카시오호가 좌초돼 기름이 새면서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1000여 톤 정도가 이미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좌초 20여일 만에 선체가 쩍 갈라졌습니다. Et qui est indiano qui battu une cassée en deux. Donc du coup effectivement, tu n'as un vent de panique, tu n'as un vent de détresse aussi parce que beaucoup de monde sont très attristés par sa nouvelle là. 모리셔스 당국은 두 동강 난 선체의 앞부분을 천천히 예인했습니다. 뒷부분은 그대로 바다에 떠 있습니다. 추가 유출이 생길까 초비상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상사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생태계 원상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좌초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육지 가까운 곳으로 배를 조종했다고 한 승조원이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육지 가까이 가려다 암초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파견했습니다. 모리셔스 정부는 일본 해운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 대선판에서 대통령 후보보다 부통령 후보가 더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인데요. 그녀의 등판이 주목받는 이유가 뭔지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You ready to go to work? Oh my God, I'm so ready to go to work. 조 바이든의 선택은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었습니다.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지목되자 캠프엔 기록적인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55살 검사 출신인 해리스는 2011년 비백인으로는 처음 주 법무장관에 올라 여자 오바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My mother knew that she was raising two black daughters who would be treated differently because of how they look. 여성과 이민자를 동시에 포용하는 강점, 바이든에겐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바이든을 쩔쩔매게 했죠. Do you agree today that you were wrong to oppose busing in America? Then, do you agree? 해리스가 주목받는 건 피부색이나 성별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중들은 송곳 질문으로 기억합니다. Can you think of any laws that give the government the power to make decisions about the male body? I'm not thinking of any right now, Senator. 바이든을 졸린 조라며 무시하던 트럼프가 해리스에게는 극도의 경계감을 드러냅니다. And now you have a sort of a mad woman, I call her, because she was so angry. 바이든과 이간질하고 There was nobody more insulting to Biden than she was. She said horrible things about him. 출생 음모론도 꺼냅니다. That's a very serious. You're saying that they're saying that she doesn't qualify because she wasn't born in this country. 해리스가 껄끄러운 상대라는 반증입니다. This is a moment of real consequence for America. Everything we care about, all on the line. 바이든이 당선되면 해리스는 백인이 아닌 첫 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수해로 멈췄던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일주일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장마 뒤에 온 코로나 재확산으로 오늘 연설회는 관중 없이 썰렁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주 호남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설 예정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차례로 연단에 오릅니다.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서지만 개가 주인을 무는 꼴입니다. 권력을 탐하고 있는 윤석열 끌어내리고 검찰개혁 완수해야 합니다. 부소버리의 저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십시오.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고 강당은 환호도 박수도 없이 고요하기만 합니다. 수해로 중단됐던 민주당 합동연설회가 재개됐지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전당대회 흥행까지 비상이 걸리면서 당권 주자들은 부쩍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을 더 세심하게 헤아리면서 영남에서 아무리 어려울 때도 40%를 득표했던 저 김부겸이가 그건 책임지겠다고. 지지율 하락이라는 신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통합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레부터 열리는 결산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논리적으로 집요하고 비판적으로 날카로운 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며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오는 19일 5.18 광주묘역을 참배하고 국민통합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퇴임 때 개인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정책 홍보 지원 예산을 전용해서 영상을 만든 게 불법이라는 건데 야당은 범죄 의혹으로 사퇴한 장관을 미화하는데 왜 서민 관련 예산을 썼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장관 퇴임 당일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브리핑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이 느린 화면에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이어집니다. 당시에도 불미스럽게 퇴임한 장관을 미화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화시키고 무슨 정치 선거 CF인 줄 알았어요. 미래통합당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 홍보 예산으로 이 홍보 영상 등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전용은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영상을 만든 대변인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외주 제작이 아니어서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았고 장관 행사 영상은 통상 업무 영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직원 인건비도 예산에 포함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법 집행, 예산 집행의 원칙을 위반했다. 통합당은 모레 시작되는 결산국회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청을 향해 질주하는 쌍이마차입니다. 예, 이재명, 이낙연 이제 이런 순서로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쌍도 마차다 이런 표현, 쌍이마차 이런 표현은 처음 보는 용어인데 지금 이낙연 대세론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이제 경선을 앞두면서 여당이 좀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바짝 추격했을 때만 해도 이 이낙연 의원은 민심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면서 다소 여유 있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입장이 달랐습니다. 저와 정부 여당이 충분히 유능한가, 겸손한가, 신뢰를 받기에 넉넉한가를 되돌아볼 때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신과 정부 그리고 여당을 이제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
저렇게 동일선상에 놓는 거 뭔가 전략이 있는 겁니까? 네, 그래 보이는데 이 저와 정부 여당 또 동반 하락 이런 말들로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본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내면서 본인이 친문 적자이고 당을 맡을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굳히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친문 적자다? 네. 예. 근데 뭐 본인의 전략은 그렇다고 해도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내년 가을까지 저런 대세론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이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요, 당대표는 이낙연 의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대선 후보로서 이낙연이 맞냐고 물었을 때는 선뜻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재명 경기지사나 다른 친문 인사가 이 대권 가도에 뛰어들게 되면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예, 그런 분석이 있군요. 이 지사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데요. 이 문제가 됐던 도덕성 논란 때문에 이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는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도 많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지에 대해서는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질문은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이낙연, 이재명 이제 두 사람을 아까 쌍이마차라고 했죠. 예. 예, 근데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정부 실정에 대해서 이 각을 세우는 일이 잦아질 텐데 이제 과거에도 차기 주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신중하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이낙연 의원도 만약 대표가 되게 되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문 진영에서는요, 두 사람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선명성 경쟁을 하는 상황을 다소 우려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뭐 각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청와대를 향해 질주하는 쌍이마차의 느낌표는요, 청와대는 과속 방지턱이 필요해로 하겠습니다. 예. 네, 이 과속 방지턱, 차기 권력의 목청이 점점 커지게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와대도 맞대응 카드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런 느낌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예, 맞대응 카드 뭐 개헌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과속 방지턱이라는 그림이 좀 재밌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네, 이 두 번째 물음표는요, 안철수, 진중권 반접해 연대입니다. 예, 저 두 사람이 이제 내일인가요? 유튜브를 통해서 대담을 하는 걸 공개한다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자주 하던 적폐청산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적폐니까. 자기가 적폐가 된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알다 보니까. 이제 저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 적폐 논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고편 영상 하단의 연관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조국, 검찰 개혁, 부동산, 불공정 이런 주제들과 함께 또 홍위병, 파시즘, 폭주, 양념 이런 다소 거친 단어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안 대표 발언을 보면 정부의 어떤 실정을 파고드는 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말이 있지만 이 정부 여당의 독주에 반발도 큰 상황이어서 더 힘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안 대표 발언들 들어보실까요? 썩어 빠진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라면 이제 제발 그 입들 좀 다물면 안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영장 지르는 대통령 밑에서 함께 영장 지르는 장관들. 자, 근데 두 사람 이제 국민의당 창당식 때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진 전 교수가요, 올해 초에 안철수 대표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던 도중에 눈물을 보였던 장면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조국 사태는 저한테 트라우마였어요.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눈물이 나요. 네, 안 대표는 이때 진 전 교수를 진짜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치켜 세워줬는데요. 이 두 사람은 긴급 대담이 내일 정오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예, 영상이 공개되면 또 화제가 되겠군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안철수, 진중권 반적폐 연대의 느낌표는 적의 적은 친구로 하겠습니다.
이 4년 전에 진전 교수가요, 국민의당이 안철수 사당이다 이러면서 안 대표를 적폐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 4년 만에 문재인 정부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다시 동지로 뭉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정치라는 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내용이 또 바뀌고 사람들도 편도 갈라서는 상황인데 저 두 분의 말 내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네, 최종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이가? 며칠만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다시 안 그럴게요. 이 집이 내 놈 안 나가는 집도 아니고 금방 나갈 낀데 못 잡는다마. 집주인이 왕이었던 7, 80년대엔 집 없는 서름은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셋집살이가 있었다고 하니 그 서름의 역사가 제법 깊습니다. 퇴계 이황도 벼슬을 위해 한양에서 셋방살이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김종직은 내쫓음을 당한 서름을 이렇게 한시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 없는 서름을 살피는 일은 정부의 몫일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주택 문제를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접근하려다 스스로 모순에 빠진 듯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물론 부동산 투기는 다 잡아야겠지만 한 여당 의원은 북한처럼 때려잡자고 했고 다주택자를 도둑으로 모는 의원까지 있었습니다.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에도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제 얼굴에 침뱉기가 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집 문제로 갈등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니 수석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집보다는 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집값은 못 잡고 세금은 오르고 전세까지 귀해지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삶이 더 고단해졌습니다. 탈세를 한 적도 없고 내라는 세금을 연체하거나 밀린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성남 민심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지만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고집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고 자성할 일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이런 식의 오기가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은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약팽소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자주 뒤집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법과 제도를 바꿀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죠. 2000년 전에 이 지혜를 통해 분노로 뒤덮인 부동산 정책을 되짚어보는 건 어떨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집 가진 게 죄인이냐 였습니다. 휴일인 오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오늘 낮 동안 경북 경사대 기온이 36.6도까지 올랐고요. 이 포항도 36.3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더웠습니다. 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5도, 강릉은 2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북부 지역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무더위가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